푸른밤 종현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할 땐 말이지 좋은 소식 하나 챙겨가는 게 삶의 지혜야. 어느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요. 참 공감이 가는 말이지만 우린 알죠. 보통은 나쁜 소식 때문에 좋은 소식이 묻힌다는 걸요. 나쁜 소식은요, 나를 현재에 계속 머물게 하는 도구 같은 거라고 하죠. 그래서 나쁜 소식을 들을 때면 내 현재가 이렇구나 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또 한 번 좌절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뭐든 하나 버틸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무리 소소한 거라고 해도 뭐든 버틸 만한 게 필요한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설마 나쁜 소식만 머릿속에 가득해서 좌절 모드인 건 아니겠죠? 11월 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언제쯤이면 그대 이름은 편히 말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사랑이란 거. 11월 8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신승훈의 사랑이 숨긴 말들이었습니다. 신승훈 씨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성도 정말 너무 좋으시고 발음도 정말 특색 있으시고 좋으시고 잘 전달이 되는 그런 보컬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나쁜 소식, 좋은 소식 함께 가져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소식이 또 우리의 현재를 좀 얽매이게 하고 좋은 소식으로 이제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만드는 건 우리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뭐 물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 생각지도 못한 나쁜 소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런 소식들은 어찌 보면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한 피드백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걸 조금씩 잘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면 좋은 소식을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소식만 들으면 진짜 근데 또 몰라요. 좋은 소식만 들으면 그게 당연하게만 느껴질 수도,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 하죠. 영화, 경제, 경영, 건축 전문 신기주 기자님 오시고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십시오.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세종 웰메이드, 다우닝 산업, 트랙스타, 롯데관광개발, 글로리아 교육재단, 생상, 바스킨라빈스, 환인제약, 평안 LNCPAT, 재능교육, 주식회사 하림, 속쓰리맨 갤포스, KDB 대우증권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파이는요, 일단 몸에 꼭 맞는 수트를 입어야 하고요. 포마드를 잔뜩 바른 헤어스타일에 잘생긴 외모, 능글거리는 성격도 빼놓을 수 없겠죠. 거기에 날렵한 몸놀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첨단 신무기까지 갖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스파이가 이런 모습을 했던 건 아니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수많은 스파이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영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길어라. 영화, 아이고, 경영, 참. 경제, 건축, 인터뷰. 들을 때마다 민망한데 또 안 해주면 섭섭해요. 아유,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그래요. 오프닝부터 스파이 얘기를 길게 줄줄줄줄 늘어났어요. 그러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네. 혹시 007 스펙터 소개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아직 안 했어요, 시사회가. 네. 기자님 같은 경우는 어떤 스파이물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요. 사실 저는요. 네. 이거 진짜 특이한 건데 그 잭 라이언 시리즈라고 있어요. 네네. 그 예전에 붉은 10월 또는 패트리어트 게임 또는 긴급 명령에서 이제 해리슨 포드가 연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시리즈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 잭 라이언이라는 인물은요, 이제 그 첩보 영화에서 보면 이걸 익숙하실 텐데 현장 요원이 있고요. 네. 그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정보를 분석하는 그렇죠. 요원들. 예. 그러니까 앉아서 네. 근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잭 라이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자, 그 예를 들면 뭐 소련의 어떤 크렘린 안에서 어떤 정변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잭 라이언 이런 거 분석해내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잭 라이언은 원래는 애널리스트, 정보 분석가인데 네. 그런데 현장에 어쩌다 투입이 되어서 액션도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명석한 두뇌로 문제를 분석해내죠. 그러니까 이게 CIA 요원인데 그러니까 가장 멋진 그 미국 첩보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단한 첩보원이 있죠.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이단 헌트가 있습니다만 너무 비현실적이야. 다 잘해.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다 잘하고 그렇죠. 운도 좋고 총알도 다 피해가고 달리기도 잘하고. 슈퍼맨에 가까운 인물인 반면에 잭 라이언의 경우에는 그 아주 현실적인 첩보원인데요. 제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게 됐느냐,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대학생 때 미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잭 라이언 시리즈의 최신판을 산 적이 있어요. 아주 두꺼웠는데 이그제커티브 오더라고 잭 라이언 시리즈 중에서 영화로 안 만들어진 유일한 시리즈입니다. 그래요? 왜? 너무 황당하거든요. 무슨 내용이길래? 설정만 얘기하면요, 잭 라이언이 CIA 국장이었다가 부통령이 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조지 부시 아버지 부통령이 원래 CIA 국장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CIA 국장이 부통령이 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네. 대통령은 아니지만 부통령은 그런 식의 정보를 다루는 인물이 된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그 미국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비행기, 그러니까 그가 항공기가 떨어져서 대통령부터 산부 요인이 모두 사망하고, 아이고 이런. 잭 라이언이 대통령이 된다는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부통령이 얘기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빈자리에. 맞아요. 그때부터 어떤 수없이 많은 음모를 해결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유일하게 영화가 안 됐어요. 그렇군요. 좀 만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잭 라이언이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가장 전형적인 그 첩보원인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맨 프롬 언클 얘기할 건데 이 영화에서도 이제 미국 CIA 첩보원이 나옵니다. 근데 CIA 첩보원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제가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도 많이 비평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유가 일단 그 슈퍼맨으로 알려진 배우죠. 그 헨리 카빌. 맨 오브 스틸이에요. 맨 오브 스틸의 이 배우가 연기한 CIA 요원인 나폴레옹 솔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 우리가 오히려 영국의 그 007, 그러니까 MI6에 있는 영국 첩보원을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형성을 탈피하고 이게 낯섦을 주는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맨 프롬 언클이라는 게 그러니까 맨 오브 스틸에 나온 배우여서 이게 이 양반은 항상 그 맨을 좋아하는 모양인데 맨이 같이 가네요. 주인공이 헨리 카빌하고 그 아미 해머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 그랜트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알리시아 비칸데르라고 여배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섞어 얘기하면 영국, 소련, 미국
이 첩보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엉클이라는 게 이제 뭐 영어 약자인데 그 설명하면 그냥 세계의 스파이 연합 본부라는 뜻이에요. 엉클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엉클이 아니고 아저씨 저 같은 아저씨 아니고 그냥 아저씨에서 온 어떤 아저씨 남자인데 첩보원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건 원조 오브 더 원조거든요. 맨 오브 원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007의 저자가 이언 플레밍이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언 플레밍이 007을 창조할 때 많이 그 참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맨 오브 엉클이라는 맨 프롬 엉클이라는 그 TV 시리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원조에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요. 옛맛을 찾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킹스맨 있잖아요. 그렇죠. 킹스맨도 사실은 이 원조 TV 시리즈물에 많이 빚을 지고 있거든요. 특히 대표적인 게 킹스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양복점, 그 세빌로우라고 하는 그 런던에 있는 양복 거리에 있는 양복점이 첩보의 무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로 들어가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서 비밀기지, 비밀기지로 들어가는데 그 설정이 사실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하자면 현대판으로 리메이크를 했는데 리메이크가 제대로 메이크가 안 됐죠. 언메이크, 디스메이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어요. 이 맨 프롬 엉클이라는 작품은 이번 2015년도에 나온 리메이크작. 맞아요. 인데 이 원조 작품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첩보 영화들에 영향을 끼칠 만큼 좋은 영화였다. 맞아요. 작품이었다. 그런 작품. 그런 원조였고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요즘 손잡벌레는 첩보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킹스맨 같은. 그렇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출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시 노쇠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옛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헐리우드 리포터라고 그 영화 기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그 미국 영화 전문지가 있는데요. 2015년에 가장 망한 영화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꼽혔다라면은 어찌 보면은 그 영화를 평론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안 좋게 비춰졌다라는 걸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저도 좋게 보진 못하겠다인데 제가 이 영화를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제 007 스펙터가 개봉을 하고요. 곧. 이제 11월 11일 날 개봉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데니엘 크레이그의 거의 마지막 그 007 시리즈가 될 거고 지금 다니엘 크레이그가 연기하고 있는 007 시리즈는 그 오랫동안 이어져온 007 시리즈뿐만 아니고 이제 스파이물에서도 한 획을 그었던 그 연작이거든요. 그 007을 완벽하게 재해석했고 쇼온 커너리 이후에 최고의 007이라고 불렸던. 근데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이상 007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냉전 시대라고 했었죠. 미국과 소련이 싸우던 시절에는 양국 간의 경쟁이 주요한 테마가 됐지만 이제는 007이 끊임없이 새로운 적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지난번 스카이폴에서는 결국 내부의 적이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 스펙터에서는요. 이제 영화가 아직 다 공개가 안 됐지만 007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항상 적은 존재했고 그 적을 이길 수 없어서 괴로웠던 시절이었다면 지금 현재 스파이물의 흐름은 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스카이폴에 나온 유명한 대사죠. 거기 보면 이제 M이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적이 보였지만 지금은 적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적으로부터 우리 또는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을 지키기가 어렵다. 스펙터에서는 007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상당히 영화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마치 거울을 보듯이 적은 마치 거울 안에 있다는 뜻의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심지어 히어로물들은 대부분 그런 루트를 타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아주 재밌는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더 이상 일상생활에 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평화로운 어찌 보면 평화로운 이 세대에서 요즘 뭐 미중 간의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첩보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느껴지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 예전에는 뭐 간첩신고 112 뭐 이런 얘기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런 식의 일상적인 첩보가 무대가 일상의 첩보 무대가 되어 있다고 우리 느끼지 않고 대치 국면도 전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시진핑과 오바마가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예전에는 군축 협상을 한다 그러면 핵무기 숫자를 줄이는 거였잖아요. 네. 요즘은 군축 협상이 사이버 군축 협상이에요. 서로 해킹하지 말자.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계속해서 변해가는. 영화는 결국 시대를 이제 먹으니까 네. 거의 첩보물도 결국 적을 그러니까 악당을 찾아내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네.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영웅에 맞설 만한 악당, 적을 상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이제 Man from Uncle에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할아버지 시대의 그 첩보물이어서 갑자기 배경이 1960년대고 1960년대요.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고 KGB와 CIA가 싸우고. 야, KGB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그렇죠. 야, KGB 진짜 오랜만에. 와, 한 6년 만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항상 KGB가 이제 시사 상식이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KGB가 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KGB가 이제 소련에 이제 우리로 치면 KCI,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해당되는 조직이죠. 그리고 한때는 정말 KGB란 이름만 나와도 들어도 울던 아이가 울음을 꽂힐 정도로 마마처럼. 맞아요. 대단한 존재였으나 지금은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지죠. 소련이 해체됐으니까요. 물론 이제 소련의 현재 대통령, 러시아의 현재 대통령이 푸틴이 KGB 출신이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KGB는 존재합니다만 예전만큼 영화적 소재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 일상적으로 KGB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엔 드라마라든지 미드라든지 이런 걸로라도 조금씩 이렇게 특별 수사 기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이런 것들이 내 옆에는 없어도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영화로 이렇게 영화에도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이름마저 생소한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생소한 이름이 되어버린 이런 주제로는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007 얘기 계속합니다만 첩보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적을 찾아내는 것이고 결국 찾다 내 안에서 찾아내곤 하는데 그 Man from Uncle에서는 정말 어디 아저씨에서 놀러 왔는지 갑자기 냉전 시대로 시대를 돌립니다. 1960년대에 이제 나폴레옹 솔로, 헨리 카베릴라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슈퍼맨이 연기한 그 CIA 요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리아 쿠리아킨이라고 하는 그 아미 해머라고 하는 잘생긴 배우가 연기를 했어요. 이 KGB 요원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공동의 적을 놓고 이제 협력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구나. 물론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거는 그 양국이 그 적성 국가이긴 한데 그 제3의 적 때문에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까지는 좀 더 현대적인 측면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러나 그 적이 나치의 유산이다. 2차 대전 이후 직후의 배경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약간 요즘 관객들을 흡입하기에 한계를 보여주곤 하죠. 그러니까 첩보물이 그 지금 관객들한테 어떤 긴장을 불러일으키려면 그 미션 임파서블처럼 그래요. 토끼발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뛰어다니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007처럼 출생의 비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Man from Uncle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안 됐어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그 히어로물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그 캡틴 아메리카의 1편 이 나치와 이제 전쟁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망했죠? 완벽하게 망했죠. 그런데 2편은 완전 잘 됐죠. 윈터 솔저. 거기선 보면 이제 결국은 적을 자기 자신 안으로 해서 찾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거기 보면 쉴드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그러니까 히드라죠. 이게 악당의 조직에 이제 그 포섭되어 있는 조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건 네 안에 적이 있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인 것이고 그 Man from Uncle에서는 오히려 그 방식을 번짓을 잘못 찾았는데요. 이 감독이 문제예요. 아, 감독 문제인가요? 네, 이건 감독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감독이 누구냐? 가이 리치입니다. 이 가이 리치 감독은요, 그 사실은 영국 영화 안에서는 헐리우드에 필적할 만한 감각을 갖고 있는 상업 영화 감독으로 반짝거리며 등장했죠. 그게 이제 그 럭, 스탁 앤 투 스모킹 배럴스라는 영화에서 사실은 뭐랄까요? 그 스네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각적인 영상과
빠른 네. 스토리 전개. 영국 영화답지 않다. 였거든요. 속도감이 있다. 네, 그렇죠. 짜릿짜릿하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 리치 감독이 굉장히 반짝이게 됐는데 문제는 뭐 다 잘 아세요. 그 와이프 잘못 만났죠. 마돈나라고 아실 거예요. 들어나 보셨나? 마돈나를 만나 영화 찍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헤매다가 네. 셜록 홈즈 로버트 다운 주니어 만나서 네, 셜록 그렇죠. 홈즈 찍으면서 조금 회복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 이 로버트 다운 주니어의 셜록 홈즈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어요. 네, 사실은 그 TV 시리즈 네.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한 셜록 홈즈가 훨씬 재밌죠. 너무너무 잘 만든 드라마예요. 그 맞아요. 영화는. 너무 잘 만들었고 영화로는 재현할 수 없는 어떠한 스토리 전개라든지 길이적인 부분에서 너무 제약이 있으니까 영화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비교 자체가 조금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가이 리치의 그 셜록 홈즈는 오히려 로버트 다운 주니어가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맞아요. 정도로 네. 사실은 그 두 배우들끼리의 어떤 브로맨스 뭐 이런 거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가이 리치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감각적인 영상이라고 하는 거에 중독이 되어서 스토리가 오히려 산만해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셜록 홈즈 시리즈 재현을 그러니까 가이 리치가 정도의 감독이라면 그 마치 이런 거죠. 007에서 샘 맨데스가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시리즈를 자체를 재해석해 줄 수 있는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놀지 못해요. 영화를. 그러니까 영상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뛰어날 수 있지만 네. 참신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거네요. 스토리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영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러는 것은 이제 감독의 엄청난 뭐랄까 역량이지만 네. 영상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토리가 따라가는 건 잘못된. 그게 이제 그 Man from Uncle에서도 나와요. 그렇군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초반에 네. 그 이유 없는 그 카지해싱 장면이 나오거든요. 카지해싱이 굉장히 현란해요. 그렇죠. 특히 그 베를린을 배경으로 해서 특히 동베를린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제 그 CIA 요원인 나폴레옹 솔로와 그 일리아 그 KGB 요원 사이의 어떤 그 카지해싱이 굉장히 섹시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다 보면 그 이야기 전개의 개연성과 별로 관계가 없는 멋있긴 한데 저게 왜 나오지? 그렇죠. 맞아요. 그냥 너무 폼 잡았다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헨리 카빌이 연기한 나폴레옹 솔로가요. 지나치게 기름기가 반질반질한 느끼한 매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순간인데도 너무 여유를 부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인지. 이야기하고 캐릭터하고 액션이 따로 노는 거죠. 가이 리치의 큰 단점이 그냥 노골적으로 첫 장면 초반에 이 관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카지해싱 장면에서 노골적으로 등장해요. 시작부터 벌써 보이는 전 영화 거군요. 보면서 이게 만약 영화 감독들이었다면 선수들끼리 봤다면 많이 비웃었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감독들은 알잖아요. 저 감독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나. 이 장면을 왜 넣었는지가 그렇죠. 너무 의도가 뻔하니. 그 순간에서 가이 리치는 자기 자신한테 취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이렇게 연출할 수 있고 그 캐릭터도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가 관객들이 빠져들지 못하고 재밌기 그냥 볼만하긴 한데 그런데 내가 이 영화를 왜 보고 있지? 심지어 60년대 이야기라니. 네. 더욱 더 감정이입이 힘들겠네요. 그게 그 킹스맨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킹스맨에서도 그 스타일 과잉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킹스맨에서의 스타일 과잉은요. 일단 그 콜린 퍼스가 보여주는 그 영국 신사의 품격 덕분에 네. 굉장히 많이 눌러져요. 스타일 과잉이. 다른 스타일 강의는 어찌 보면 좀 유희로도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영국 신사의 어떤 형식미가 있어요. 네. 그 형식미와 스타일을 결합하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익숙하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이제 맨 프롬 언클에서는 그런 식의 전제가 없죠. 그냥 폼만 잡는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자, 맨 프롬 엉클을 탈탈 털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나치 잔당이 만든 핵무기를 KGB와 CIA가 같이 탈취해서 이제 우주 평화, 지구 평화 지킨다. 단위가 지구군요. 우주 평화 정도 지켜줘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아주 한 줄 줄거리를 갖고 가이리치는 온갖 장난질을 치죠. 어떻게요? 액션, 예를 들면 그 1960년대가 배경이잖아요. 네. 60년대라고 하는 공간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공간에 화려한 패션과 색감을 보여줍니다. 가이리치가 좋아하는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그 시대를 풍미한 어떠한 대중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여준다라는 그렇죠. 거겠죠. 우리가 지금 60년대를 상상할 때는요, 미니스커트와 화려한 원색 계열의 그 패션과 그리고 정말 거기 안에서 보면 뭐 디올에 대한 브랜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디올이든 또는 뭐 많은 명품 브랜드의 그의 디자이너들이 뭐 입생로랑 같은 디자이너들이 네네네. 실제로 활동했던 시기거든요. 그런 옷들 또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 배경들을 보여주면서 그 눈요깃거리 시켜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첫 보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긴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다가 긴장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첫 보물의 기본을 모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좀 어떠한 그 스토리 전개를 좀 치중을 하면서 그런 걸 보여줬으면 그러면 좀 더 점수를 줬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서 이제 또 다른 잔재주를 많이 부리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사실 그 가이리치는 셜록 홈즈에서도 빅토리아 시대 배경으로 영화 찍으면서도 네. 이게 빅토리아 시대인지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패션쇼 무대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의상과 이제 그 무대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리치가 이런 류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왜 끊임없이 연출의 기회가 주어질까 하는 궁금증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왜냐면요. 이 맨 프롬 엉클도요. 네. 거의 $8천만 정도의 수익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날라갔다고요? 날렸죠. 정말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손실을 입었어요. 제작비를 던지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가이리치한테는 치명타였을 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이리치는 아더왕이라는 영화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러니까 가이리치라는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영상에 대한 스타일리시한 영상의 상업성에 대한 제작자들의 기대가 있나 봐요. 어찌 보면 아더왕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네. 좀 옛 이야기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걸 또 가이리치식이라면 이런 거죠. 맨 프롬 엉클에서는 60년대, 셜록 홈즈에서는 빅토리아, 아더왕에서 중세까지 가서도 네. 아마 패션쇼를 하겠죠. 네. 중세는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전혀. 잘. 그래서 더 신선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마지막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마지막 기대. 네. 어쨌든 자, 맨 프롬 엉클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헨리 카빌이라는 배우가 눈에 띄죠. 네. 맨 오브 스틸이고 사실은 곧 이제 배트맨 대 슈퍼맨 영화에서 그쵸.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텐데 맨 오브 스틸 2에서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이 배우가 망토 두르고 파란색 옷 쫄쫄이 안 입고 나올 때도 연기가 되긴 어떤 멋있는 배우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섹시한 느낌은 있죠. 하지만 지나치게 가이리치적으로 연출이 되어서 자기 캐릭터 찾지는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 느낌이 또 있고 오히려 사실은 그 아미 해머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에 나온 배우인데 네.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쌍둥이 역할로 나왔어요. 네네. 말하자면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을 때 네. 페이스북을 이제 그 마크 주커버크한테 만들라고 하청을 줬던 부잣집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둘 쌍둥이로 나왔던 근데 아미 해머 1인 2역이었죠, 사실은. 이 인물이 이제 KGB 요원으로 나온 그 일리아 역할을 했는데 이 배우가 눈에 띄죠. 굉장히 단단한 체구에 그 둘 사이에 어떤 그 브로맨스가 등장하게 되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등장하고요. 그 후반부에 가면 이제
휴그랜트가 등장하죠. 다 늙은 모습으로. 휴그랜트는 어떤 역할을? 이제 그 엉클의 수장인데요. 네. 아저씨들의 아저씨입니다. 네, 등장하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 또는 그 KGB, 네. 소련 사이의 어떤 낭만적인 그 첩보전을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그 아까 얘기해주신 그 어떠한 제3의 악의 세력 네. 때문에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핵무기를 탈취한다. 근데 제가 영화에는 무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탈취한 것을 미국이든 소련이든 다시 한번 탈취를 하지 않으면 이 네. 영화는 정말 재미없는 영화라고 생각되거든요. 보지 않고도 다 아시는군요. 네. 네. 근데 이대로 가도 네. 재미없어요. 이대로 가도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상할 정도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데뷔할 만한 정말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릴게요. 뭐예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입니다. 오, 이름에도 스파이가 들어가네요. 네, 이 영화는 정말 베니스 영화제 개막작인가 그랬을 거예요. 2011년에 게리 올드만, 네, 콜린 퍼스, 톰 하디, 베네딕트 검버배치. 아니 잠깐만요. 출연이 너무 좋잖아요. 네. 출연진이 너무 이거 반칙 아니에요? 이 배우들 갖고요. 그 토마스 알프레드슨이라는 그 감독이 네. 정말 배우들을 갖고 놉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수준의 스파이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요. 이게 2011년도작이니까 제가 이제 다 얘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이 영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게이물이에요. 동성애물입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스파이 소설의 대가라고 불리는 그 존 르 카르라는 사람이 쓴 동명 소설인데 이런 거예요. 그 영국 첩보 그 조직이 있어요. 네. MI6에 해당되는 그 여기서 서커스라고 하는 익명 그 코드네임으로 불리는데 네. 서커스 안에 이제 침투해 있는 두더지라고 하는 그 이중 스파이를 찾아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정을 나눴던 그러니까 이 여러 첩보원들 사이에 네. 우정이 있었으나 그 안에 배신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그리고 그 배신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느껴왔던 우정의 진실을 되묻게 돼요. 사실은 그 우정은 사랑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제 게이 또 스트레이트 또 바이섹슈얼 다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무슨 얘기냐면 그 60, 70년대 이제 냉전 시대에 그 첩보원들은 그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죠. 이건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사람들과 아주 이어져 있는 모티브가 되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안에서 사실 알고 봤더니 누가 봐도 정직한 걸로 보였던 어떤 사람도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정말로 진심을 나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스파이물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 내에 있는 어떤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도 또 자연스레 녹아 있네요. 그렇죠. 사실 첩보물이라는 그 장르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은 뭐냐면요. 존재를 숨긴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를 숨겨야 하고 또는 그건 나의 정체성을 숨겨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안에서 스토리를 뽑아내는 게 첩보물의 묘미거든요. 007도 사실 정체를 숨겨요. 왜? 계속 숨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데로 흘러가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제임스 본드는 제임스 본드를 연기하는 제임스 본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을 쓴 존재인 것이고 첩보물들이 지금 요즘 유행하는 히어로물들의 원조인 이유죠. 그런데 이제 그 맨 프롬 언클에서는 그런 첩보물의 특성들을 다 이제 깡그리 있고 그냥 유희를 즐겨요. 각국 첩보원들이. 반면에 이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는 첩보물이라고 하는 본질로 파고들죠. 그래서 나의 정체를 숨겨야 했던 사람들끼리 냉전 시대에 내가 믿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 사이에선 밝힐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랑이 있더라.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는 배신자였는데 그 배신자는 뜻밖의 인물인 거죠. 그러면
시대 배경은 비슷하겠네요. 맞아요. 시대 배경은 똑같이 냉전 시대예요. 시대 배경이 비슷한데도 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상당히 극찬받을 만하고. 그렇죠. 정말 이게 연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맨 프롬 언클하고요,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같이 보면요. 그러면 그 시대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 시대. 그러니까 가이 리치가 이해하고 있는 1960년대는 디올이나 또는 입생 로랑 같은 디자이너들이 활동하던 화려한 그 낭만적인 시대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국 첩보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웠던 뭐 이런 시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서 나온 1960년대는 짙게 드리운 차가운 냉전의 장막 아래에서 각자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개인으로 살 수 없고 집단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어두운 시대인 거죠.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는 후자가 더 가까운 거죠. 네.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죠. 스탠딩 에그의 Nobody Knows 듣겠습니다. 시간 이야기란 말 잊은 척 살라는 말 너무 쉽게 말하지 마 내 맘도 모르고 잊은 척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건데 꺼내 보여주고 스탠딩 에그의 Nobody Knows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노래도 좋은 거 듣고 왔는데 그러게요. 우리는 스파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누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누가 스파인지. 우리 중에도 스파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안 돼. 피디님 같은데. 안 돼. 네. 그래요. 전 신기주 피디님 믿겠어요. 오래됐으니까. 네, 그렇죠. 시작부터 같이 하셨으니까. 처음부터 의심했어. 네. 그 스파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각 스파이물마다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뚜렷한데 그런 걸 한번 쭉 다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파이의 문법이라는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적 스파이물의 문법과 그 영국적 스파이물의 문법 양대 장르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한국의 스파이물이 안 돼요. 그것도 좀 재밌죠. 그렇네요. 한국적 스파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 어떤 한국의 국정원 요원분들이 KCIA가 어떤 복장으로 어떻게 다닐지 어렵죠.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도 있고 자꾸 웃기실래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사실 어떤 첩보 이 행위들은 그게 사실 불법과 탈법을 그 사이를 오고 가는데요. 네. 근데 결국 핵심은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들키지 말라. 그죠. 스파이는 그런 존재죠. 들키면 그게 바로 부끄러운 것이어서.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밝혀지면은 이제 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네. 우리의 요원이 아니다. 그게 이제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대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법 얘기를 하자면요. 영국 스파이들은 사실은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킹스맨인 거죠. 그리고 또 007 시리즈일 텐데 그들한테는 그 우아한 품격이 있어요. 007, 그러니까 영국 스파이들은 품격이, 그러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스파이 행위보다, 말하자면 그 작전을 수행할 때보다 옷 입고 머리만 포마드 바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싸움에 우아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파이들의 본질에는 기사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기사, 나이트라고 흔히 표현하지만 그 예전부터도요. 그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이 기사였잖아요. 네. 근데 기사들도 이런 존재들이 있었대요. 어느 단계가 되고 났더니 과거에 싸웠던 거에 집안의 내력을 이제 유산으로 받아서 그냥 신분으로만 존재하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 에스콰이어라고 불렸던 실력으로 기사가 됐던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첩보물도 그런 실력이 있는 존재들인 거죠. 에스콰이어들인 거죠. 반면에 미국의 스파이들은요, 품격과 우아함 같은 것들보다는 지극히 실용적이죠. 전형적인 스파이가 이제 MI6의 그 이단 헌트,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의 이제 이단 헌트인데, 말하자면 그들한테는 우아함보다는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기는 듯한 그런
쾌활함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양쪽 모두가 다 여자를 밝히는데 특히 영국 쪽 스파이들이 여성과의 어떤 편력이 심하죠. 마치 뭔가 목숨을 걸면 대가로 여자들과 연문을 뿌려 하는 것처럼. 반면에 미국의 스파이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잭 라이언도요. 한 여자밖에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말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여자하고 그 가정을 이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스파이들은 디즈니 시리즈를 많이 봐서 가족주의가 강합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의 스파이의 경우는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스파이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요. 영국의 스파이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대신에 가족은 없어요. 이게 전형적인 문법이에요. 이게 양쪽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이 첩보물 시리즈는 이 틀 안에서 이걸 재해석하죠. 반면에 이제 한국의 시리즈는 좀 나온 게 베테랑이 베를린에 있었어요. 베를린, 네. 거기서 이제 한석규 씨가 연기한 그 국정원 요원이 있는데요. 월급쟁이죠. 말하자면 월급을 받고 싸우는 요원들처럼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그 원신영 감독의 그 용의자에서도 잠깐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등장하는데 물론 이런 건 있죠. 굉장히 그 지옥 훈련을 뚫고 나와서 전투력 하나만큼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품격의 우아함이나 또는 화려함 또는 쾌활함 또는 장난기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첩보물일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첩보물 그 원조는 쉬리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역시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우아함은 없죠. 그렇죠. 그게 한국의 첩보물이 등장하는 날. 꼭 극장에 미드나잇 스포일러에서 꼭 다루는 걸로 꼭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맨 프롬 언클을 통해서 또 스파이물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을 보내드리면서 광고 먼저 들으시고 데스 캡포 큐티의 Someday You Will Be Loved 듣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히 가세요. 네. I once knew a girl in the years of my youth with eyes like the summer, all beauty and truth. But in the morning I fled.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휴대폰 뒷자리 5483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이 일요일 주말이었다는 걸 푸른밤 이 코너를 듣고 실감하네요. 요즘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무감각해졌거든요. 지쳤었는데 푸른밤에서 잠시나마 주말의 여유 부려봐요. 아직 끝나지 않은 주말의 여유 90년대 노래들과 함께 느껴보시죠. 90s but goodies.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3074님
쫑디 혹시 더블 임팩트라는 라디오 아세요? 원타임에 송백경 씨가 진행을 했던 방송이었는데 저는 라디오를 그때부터 듣게 됐어요. 90년대 노래라니 문득 원타임이 생각이 나네요. 요즘 클릭비도 컴백을 했던데 원타임은 컴백 안 하는지 다들 보고 싶습니다. 원타임의 Good Love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원타임 One time is one time for real love. 저 가사 기억이 안 난다. 원하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어. 이런 노래 있었죠. 힙합 그 아이돌 그룹으로 상당히 또 실력파로 나왔었던 YG에서 나왔었던 팀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송백경 씨 지금은 무가당이라는 팀으로 살짝 활동하시지 않았었나? 몇 년 전에?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음식점 사장님. 그래요. 원타임도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뭉치면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그럴 팀이 아닐까 싶고 그러네요. 진우션 노래 원타임 노래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 진짜 어렸을 때. 테디 씨가 원타임이었죠? 그 YG의 2508님 얼마 전에 복면가왕에 박지윤 씨가 나오셨더라고요. 예전 노래들을 듣고 싶어서 음원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이 노래는 못 듣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푸른밤에서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신청을 합니다. 박지윤의 Still Away. 그 박지윤 씨 노래 중에 음원 유통이 안 되는 곡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또 라디오에서는 틀어줄 수 있으니까 오늘 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런 곡들 정말 뭔가 안타깝죠. 요즘에 또 음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침체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음원 시장에서 또 들을 수 없는 곡들은 거의 찾기 힘든 상황들이니까 박지윤 씨 앨범 같은 경우엔 중고 매물이 아닌 이상 쉽게 얻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원타임의 Good Love 그리고 박지윤의 Still Away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t is your love. Come on, join our nation. Yo, come on. 원타임의 Good Love 그리고 박지윤의 Still Away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세요. 6055님 쫑디 혹시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라는 노래 아세요? 92년에 나온 노래인데 진짜 좋아요. 저에겐 최고의 낭만송이랍니다. 담담하게 부르는 영심 언니의 목소리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둘러싼 수많은 모습과 내 마음속의 깊은 표정까지도 오직 나만의 것으로 이해해주는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가사 너무 좋죠? 같이 꼭 들어요. 꼭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목부터 너무 좋은데요?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근데 저 이 노래 아는 것 같아요. 익숙해요 되게. 그러니까 이 별걸 다 기억을 하는 남자라는 이 별걸 다 기억해 라는 뉘앙스가 좀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웬걸 웬일이야 왜 그러지 마 뉘앙스도 갖고 있으면서 고맙다라는 느낌도 또 있는 것 같고 이 문장 자체가 좋은 제목이네요. 가사도 또 좋고요. 지금 보내주신 부분도 그렇고. 임지현님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전람회에 이방인이 나왔어요. 전람회 2집은 김동률과 서동욱이 군복무를 마치고 낸 앨범이에요. 취중진담이 워낙 유명해서 가려진 곡이었는데 방송에 나오니 반갑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질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 들으면 누군가 같이 있어주는 것 같고 위안이 되는 곡입니다. 오늘은 률님 목소리로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전람회 노래. 이 복면가왕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프로그램. 진짜 저는 그런 프로그램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 나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민수님,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그런지 잠이 안 와요.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데 어쩌면 좋죠.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커피 이거 많이 드시면은 잠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경우엔 딱히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카페인 그 함량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겠죠. 근데 소용이 없으신 분들도 있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좀 정신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편인데,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 그래 나 커피 마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식의 어떠한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커피를 마십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그리고 전람회의 이방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나를 처음 본 게 정확히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그때 귀걸이를 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런 시시콜콜한 것 곳을 찾아서 결국 또 난 여기까지 왔지. 내 몸 안에 노영심의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그리고 전람회의 이방인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0037님,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주부입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쫑디가 잘 모를 신청곡 하나 하겠습니다. 소호대의 야. 화날 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노래 같다고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벌써 제목부터 야. 저는 이 팀도 모르고 노래도 모르겠네요. 이렇게만 딱 봐서는. 근데 궁금한데요. 한번 이따 함께 들어보죠. 이정희님, 강수지님을 생각하면 청순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인지 보랏빛 향기라는 노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지만 오늘 신청할 곡은 필요한 건 시간일 뿐이라는 노래입니다. 이별에 상처받은 여자의 마음을 그린 곡인데 강수지님의 청순함과는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가녀리게 느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강수지씨, 보랏빛 향기. 보랏빛 향기 클릭비가 리메이크한 버전도 있는데 전 그 리메이크한 버전을 스쿨밴드에서 연주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그런 곡이기도 한데, 강수지씨 앨범 한 장 내셨죠? 많이 내셨나? 많이 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랏빛 향기 이 곡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만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곡, 다른 명곡들이 또 있으면 우리 가족분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송이님, 종희님, 저 지금 자려고 하는데 90년대 노래 틀어주시면 어떡해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너무 신나서요. 지금 누워서 신나게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노래 하나 신청할게요. 영턱스 클럽의 못난이 컴플렉스 틀어주시면 끝까지 듣고 잘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90년대 노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감사하고요. 영턱스 클럽 저도 상당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5406님, 90년대를 떠올리면 항상 생각이 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짝사랑에 실패할 때마다 들으면서 따라 불렀던 포지션의 후회 없는 사랑, 잠 안 오는 밤, 그때를 떠올리며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포지션. 이 포지션의 노래 한 곡 정도는 또 이제 노래방에서 불러줘야 이제 노래 좀 부른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포지션도 노래 좋은 거 진짜 많죠. 같이 들을까요? 이 노래? 소호대의 야 먼저 듣고요. 포지션의 후회 없는 사랑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난 너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선택할 수도 없겠지만 흐르는 시간에 널 맡기겠어.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어요. 소대의 야 그리고 포지션의 후회 없는 사랑 두 곡 들으셨습니다. 90s 스팟 굿디즈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김찬주님, 학교를 다녀서 매일 듣진 못하지만 일요일에는 월요일에 내야 하는 숙제를 닥쳐서 하다 보니 일주일에 푸른밤을 제일 자주 듣는 날이네요. 오늘도 듣고 있어요. 김현우의 그대 곁엔 나밖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그래요. 아유, 뭐 학교 다니시고 피곤하시고 하니까 이래저래 뭐 숙제가 밀리다 보면 그럴 수 있죠. 푸른밤이 좀 그 숙제를 빨리 끝내줄 수 있는 묘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마무리 잘하시고 푸른밤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시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7님, 015B의 이젠 안녕 신청합니다. 동아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 우연히 들은 노래인데 이 가사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죠. 그쵸? 안녕이라는 인사 자체가 신기하죠? 안녕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안녕이라는 단어는 이제 만남의 인사도 되고 헤어짐의 인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시에 또 나오는 로고송에도 안녕이라는 단어를 2번 쓰거든요. 안녕 또 다른 안녕. 우린 매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푸른밤과 만나니까 그 안녕 2번을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예, 어쨌든 이 안녕이란 말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세상에 이런 단어가 또 있을까요? 정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참 신기하죠. 엄유진님, 넥스트의 외로움의 거리 듣고 싶네요. 안녕처럼이래. 가사처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외로움도 친구죠. 감정 중에 하나인데 그 인사이드 아웃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슬픔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 그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쁨이가 더 뭐랄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2360님, 01년생 중2 학생이에요. 더 클래식의 여우야 틀어주세요. 레코딩이 요즘 음악에 비해 매끄럽진 않아도 그 나름의 매력이 좋아서 90년대뿐만 아니라 이전의 노래도 많이 듣고 있어요. 푸른밤 덕분에 여러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네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레코딩이 많이 변했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이야 뭐 다 디지털로 레코딩이 거의 다 되고 있고요. 언플러그드로 녹음을 해도 대부분 어쨌거나 믹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따로따로 트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소스들을 섞어서 이제 믹스를 잘 해서 디지털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아날로그 녹음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쨌든 90년대뿐만 아니라 90년대에도 디지털 녹음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날로그 녹음이 많이 남아 있었던 아날로그가 더 많이 남아 있었겠네요. 90년대에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들으면은 또 색다른 느낌을 많이 주죠. 자, 노래 2곡 듣겠습니다. 넥스트의 외로움의 거리, 그리고 더 클래식의 여우야 듣겠습니다.
넥스트의 외로움의 거리, 그리고 더 클래식의 여우야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0929님, 오늘 오래 함께 일한 직장 동료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래 함께해서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아는 동료라서 그런지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신부 입장할 때 눈물이 왈칵 나올 뻔하는 걸 겨우 참았네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에코의 행복한 날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 노래 진짜 축가로 괜찮죠. 저도 이 노래 축가로 불렀었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엄청 예전에. 직장 동료분 결혼 축하드리고, 0929님은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좋은 인연 많이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성뿐만이 아니더라도요. 자, 이 노래 들어볼까요?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듣고 오겠습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과 불편한 순간에 놓이는 게 우선 싫고, 그냥 나만 참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런 성격을 바꿔야 한다네요. (2354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부당함을 참는 건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나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내게 해주는 것과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 둘 다요. 그 부분에 침해를 받았을 때 크게 사태가 확대되지 않을 것을 원해서 참는 것도 좋겠지만, 부당한 일에도 계속 참다 보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리를 지를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생각을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스스로에 대한 존중은 잃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끝곡 김사월의 머리맡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